과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냉전과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 여러분들 뭐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냉전은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의 대결이었고, 그때 공산 진영의 총대장은 소련이었죠. 그때 이제 이쪽에는 미국이었고. 근데 지금은 지금 러시아가 엄밀하게 말하면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공산주의 잔재가 그대로 푸틴한테 다 남아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중국도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흉내를 내면서 꼬갱이들을 다 빼먹었죠. 자기들이 가진 경쟁력 가지고 그냥 온 세상에 있는 도둑질할 거 다 도둑질하고 훔칠 거 다 훔치고 뺏길 거 다 뺏겨서 그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됐는데, 지금 중국이 1인당 소득이야 아직 택도 없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는데, 그 중국이 중심이 된 권위주의 독재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의 대결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북방 삼각과 남방 삼각이 극렬하게 대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방 삼각은 중국, 러시아, 북한입니다. 남방은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하나인데, 자, 이런 구도 안에서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면 지금까지 알았던 거하고 달라질 수 있는 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도 북한이 이웃나라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핵실험하고 하는 걸 싫어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신냉전 구도에서 보면요, 지금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어서 미국을 계속 피곤하게 하잖아요. 중국을 봐서 기특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반대를 한다고 북핵에? 이게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자, 그러니까 이런 큰 구도에서 봐야 되고, 지금 이제 과거하고 달리 지금은 세계가 좁아져서, 기술이 발달되고 세계가 좁아져서 안보 문제가 글로벌라이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하고도 관련이 있고, 우리가 폴란드에 무기를 팔면 폴란드가 그걸 채우고 자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면 또 러시아가 한국한테 팔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지역의 안보 문제가 같이 한 덩어리로 엮이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만약 이 시대가 잘 극복되지 않고 신냉전 체계가 악화되어 나간다면 아마 유엔 체제는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 유엔 지금 헛개비죠. 유엔 안보리가 아무것도 못하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요. 유엔 그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아무런 결의도 못 만들어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뭐 미사일을 쏘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합니다. 아무런 결의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유엔 무력화됐다는 얘기가 이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핵 질서도 어떻게 흔들릴지 몰라요. 우크라이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전쟁을 중단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당장 핵무장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라고 해도 당장 죽기 전에 핵무장부터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게돈 얘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구 종말, 핵전쟁으로 아마게돈이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신냉전 시절에 대한민국은 뭘 고민해야 되느냐? 뭐 많겠지만 두 가지만 얘기해보자고. 두 가지만. 대한민국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낀 단독 국가이기 때문에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게 노무현 정부가 한 얘기예요. It sounds very nice. 듣기에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균형자라고 하는 이제 밸런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균형자가 이쪽에 붙으면 이쪽 세력이 더 세지고요, 이쪽에 붙으면 이쪽이 더 세지기 때문에 양쪽에서 모셔가려고 혈안인 나라, 이런 나라가 균형자입니다. 인도 같은 나라가 전형적인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유럽에서는 영국이 밸런스 역할을 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국력이 안 돼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200몇 개 나라를 쫙 펼쳐보면 우리도 만만치 않은 나라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동북아에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우리 힘으로는 균형자를 못해요. 그러니까 균형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선전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동맹으로부터 구해서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지켜나가는 이게 사회 약자의 생존 방식인데 노무현 정부가 저렇게 국면을 많이 선동을 했죠.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양다리 외교가 가능하냐? 이것도 뭐 얘기하기 참 편해요. 우리는 뭐 양쪽 다 가까이 지내면서 양쪽 다 친하게 지내고 뭐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중국, 미국이 협력을 하고 살던 시절에는 가능했는데 지금 죽기 살기로 경쟁하는데 거기에 어느 한 편을 들면 다른 편은 삐친 거예요. 이쪽 편을 들면 이쪽 삐친 거예요. 그럼 양쪽 다 골고루 이렇게 양다리를 걸쳤다. 그러면요, 대한민국이 정말 위급해졌을 때 도와줄 나라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정치학자들이 핀란다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핀란드화. 나치 독일과 그 소련 사이에 끼어가지고 양쪽 눈치를 보면서 양쪽한테 다 이렇게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했는데 양국이 다 저놈은 내 새끼가 아니야, 우리 편이 아니야라고 불신을 하니까 위험할 때는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현실하고는 상당히 어긋나는 것이다. 대한민국 좌파 정부들이 그동안 국민들한테 뭘 선동해 왔는지 다시 한번 그걸 느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신냉전 하에서 대한민국은 칠면초가다. 사실 제 같은 사람의 평가에는요, 한국 전쟁이 터지기 직전 상태, 1950년 6월 25일 직전 상태, 굉장히 위험했죠. 북한이 남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분열되어 있었어요. 군대는 완전히 썩어 있었고, 군 장병도 휴가 보내고, 일요일날. 네?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인데, 그때 말고 지금만큼 위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거 한번 한 방에 훅 간다는 거 있죠. 한 방에 훅 간다는 거. 사람들이 뭐 옹기종기 모여서 집안에서 텔레비전 보고 무슨 음식 만들어 먹고 희희낙낙하는데 담장이 무너지는 순간 그 집안에 있는 행복은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 국민들이 딴짓하고 있어. 내가 보고 굉장히 중요해. 그 7가지 악재들을 정리하면 다음 것 같다. 이건 하나하나를 놓고 뭐 장시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얘기하면 가장 큰 악재는 핵무장 북한,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악재는 라이징 차이나. 중국이 과거 중국이 아니죠. 지금은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 대국화, 정치 대국화, 그리고 뭐 주변 나라들을 막 그냥 압박하고 아주 안한 무인의 팽창주의 세력으로 돌변했습니다. 세 번째가 러시아. 이 러시아 일단 가령이 한번 찢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러시아의 물론 뭐 땅덩어리나 자원이나 이런 걸로 하면 우리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일단 수치적으로 나타난 GDP 규모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러시아가. 이런 러시아가 세계 최강 핵보유국이고 지금 우크라이나 치들어갔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령이가 찢어지는 일인데 어쨌든 푸틴이 다시 한번 강대국, 초강대국 소련의 시절을 꿈꾸는 그런 노스탈지에 빠진 문제죠. 네 번째 악재가 Changing Alliance. 동맹이 옛날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 그 시절을 살지 않았으니까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우리만 해도 나는 1950년생인데 1950년에 북한군이 6월 25일 날 기습적으로 새벽에 포기를 해놓고 김일성이는 그로부터 한 몇 시간 있다가 그 당대표들 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남조선 군대가 우리를 침략해서 지금 우리 군이 교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갔잖아요. 낙동강 내려와서 그때 다부동 전투라는 거. 대구 바로 북방의 낙동강에서 다부동 전투. 그 다부동 전투가 막 시작되던 무렵에 그때 대구에 한 여인이 만삭이 몸이었는데 뭐 대부소리가 붕붕 막 나고 막 하니까 불안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시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시골로 가야 되겠다 해서 친척집으로 간다고 트럭을 타고 시골로 가는 사람들이 빼곡히 그 트럭을 타고 가는데 막 포탄이 막 포탄 소리가 막 나요. 혼비백산에서 트럭을 내려서 근처에 있는 친척집에 가니까 친척집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냥 멍석을 깔았어요. 멍석 위에서 사내 아이가 하나 태어났죠. 그게 여기 있는 김 박사입니다. 참, 근데
그때는요, 미군이 이 땅에 와서 37,000명이 죽었어요. 제가 이 얘기는 안보를 떠나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내일은 영월에 가서 목사님들 한 500명 모셔놓고 제가 통일 강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참 이 얘기 참 하고 싶은데, 미국이 왜 한국에 와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지켜주었느냐? 젊은 애들 물으면, 그거야 뭐, 공산주의 세력의 남하를 방지하기 막기 위해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컨테인먼트 팔러시, 공세 정책을 일환으로 왔지, 언제 우리가 예뻐서 왔느냐? 예.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한 4분의 1쯤은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만으로 미국이 알지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어디부터인지도 모르는 아주 낙후한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그렇게 100만 명이 넘는 연인은 군대를 보내서 37,000명을 희생을 시켜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여기는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미국이 건국된 거, 이스라엘이 건국된 거, 대한민국이 건국된 거, 이게 하나님의 3대 기적이에요. 3대 기적이에요.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휴가를 가 있다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소리 듣고, 아니 지금 한반도는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인데 전화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와서 장관들한테 그냥 참전하겠다고 하니 장관들이 아무도 반대 안 했고,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가 전화를 해서 여보 그 대통령을 지냈던 거예요. 아니 한반도 전쟁 났다는데 그게 지금 기독교 국가인데 대한민국이 지켜야 되지 않느냐. 나도 방금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했어. 이제 이런 대화들이 있어요. 이게 참 기적인데,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아메리카 퍼스트. 네. 미국이 그렇게 남을 위해서 피를 그렇게 옛날처럼 흘려줄 것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한국의 좌파들은 깨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주한미군 나가라, 뭐 어떻게 하라, 유엔사 해체하라. 이게 참 생각보다 어디서부터 가르쳐서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참. 네? 어쨌든 지금도 우리는 동맹을 끌어안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어려운 거 아니고, Rearming Japan. 일본이 다시 재무장하고 있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중국이 팽창기를 나오는 거 일본이 재무장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한테 계속 우리가 죽창가만 부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일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큰 과제입니다. 5번째 작전. 6번째 작전은 쪼그라들고 있는 경제. 지금 대한민국은 70년대, 80년대처럼 1년에 10%씩 성장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때는 1년에 10%씩 성장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직장이 늘려 있었어요. 제가 뭐 대우그룹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할 때 제가 들어갈 때, 여러분 듣기 발음이 개판처럼 들리지만 제가 전체 그룹 영어 수석을 하고 들어갔는데 근데 내가 좀 있으니까 삼성에서 그냥 알고 오라고 그러지, 여기서 오라고 그러지, 그냥 좀 잘한다 싶은 사람을 막 데려가려고 난리를 치고, 지금처럼 이런 취업난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대한민국이 기적을 이루어서 지금 큰 나라, 경제적으로 큰 나라예요, 우리가. 네? 그런데 지금이 망거래요. 대한민국이 뭐 땅덩어리가 넓고 자원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가진 거는 빨빨한 국민들밖에 없잖아요. 창의력 넘치는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 이게 우리 재산 아니에요. 근데 경제가 오그라들면 안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가 다 뒷받침해서 안보가 안 되는 거예요. 멀리 보면 이것도 안보 문제고, 제일 심각한 게 7번이에요. 대한민국은 사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내전 중입니다. 내전 중입니다. 좌우 내전 중입니다. 뭐 세대 간 뭐 대결도 있고, 성간 경쟁도 있고, 뭐 지역 간 대결도 있고, 여러 가지 대결 구도가 존재하지만, 가장 심각하면서도 입을 떼지를 못해, 입만 떼면 수고 골통 소리를 듣는 그 구도가 좌우 구도거든요. 좌우 구도. 이런 7째 악재를 헤쳐나가야 되는 참 어려운 환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의를 35분쯤 시작했죠. 예, 그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죠. 아니 뭐 여러분들이 지겹지 않다면 또 시간 이 밤에 쉬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쓴 거를 보니까
제가 쭉막 발표문, 논문, 신문, 칼럼 할 것 없이 그냥 1년 번호를 쫙 매기거든요. 내가 썼는 거를. 오늘까지 선생님이 3,665개 5개 썼어요. 그러니까 내 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이 나이에 칼럼 내는 데가 한 달에 7군데가 있어요. 7개 있어요. 뭐 2, 3일에 한 번씩 칼럼을 써야 되니까 길을 댕겨도 맨날 다음 글 쓸 것만 고민하고 전체에서도 맨날 다음 글 쓸 것만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절반이 다 핵문제.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려면 좀 한이 없죠. 몇 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신냉전 구도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건 중국이거든요. 제 중국 얘기를 오늘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그림만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뜻인지. 중국이 1차 도련선, 2차 도련선에서 서투평양을 중국 관할로 중국의 영향권 지대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전략을 밝혀놓은 상태고 남중국해와 서해 이 두 개는 사실상 중국의 내해화되고 있죠. 남중국해는 그게 나라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베트남,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 다 그 남중국해 그 주변 국가들인데 이 바다를 중국이 부담선이라고 선을 9개를 착착착 떠가지고는 한 80% 이게 다 중국 영해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영해는요, 국제법은 12해리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공해입니다. 중국 자기 바다라고. 그러니까 이 동남아 국가들하고 분쟁이, 해양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지금 몇 남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 중에 하나가 베트남 아닙니까? 그죠? 그 베트남이 중국하고 대립하면서 미국하고 친구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얼마나 주변국들을 압박을 하니까 베트남이 미국하고 지금 친구가 되어 있느냐고요. 네? 그런데 우리 서해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신문에 나지도 않고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저는 제가 해군하고 일을 많이 했고 정책자문위원장을 8년이나 했어요. 지금도 명예위원장이고. 중국 우리 함정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레이더도 보고 같이 많은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서해의 불법업 있잖아요. 이거 우리 해경이 쫓아내는 건 세 발의 피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방치예요. 그 레이더를 보면 해군 함정을 타고 레이더를 보면 이 배 지나가면 들어오려고 때를 재가지고 쫙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배 숫자가 부족하니까 해군 함정도 부족하고 뭐 해경은 뭐 사실 한 줄도 안 되죠. 주변 나라에 비하면. 그럼 지나가면 그냥 와 몰렸네. 수십 척 규모도 아니고 수백 척도 넘어요. 어떨 때 수천 척도 떨어질 수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게다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한국과 중국 간의 그 중간선, 서해바다 중간선이 동경 123.5도인데 그 바다를, 그 선을 넘지 않았어요. 양국 군함들이. 공해니까 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제했어요. 왜? 상호 존중. 상호 존중의 의미로 중국 군함은 그 선을 이쪽으로 안 넘고 우리는 그 서쪽으로 안 넘어갔어요. 그러다 시진핑 이후부터 이거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고 지금은 동경 124도 이동 지역까지 중국 군함들이 그냥 포를 치키 세우고 그냥 안방 드나들씩 드나들죠. 우리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우리도 육해 공군이 있고 군사력이 있지만 중국은 군함을 벽돌 공장 벽돌 찍는 데서 찍어내는데 감당이 됩니다. 사실 서해바다는 중국의 내해화됐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동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아무런 각성도 시키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신냉전 시기의 중국 위협인데 바로 이런 중국이 북한의 배후 국가가 되고 있다는 거. 게다가 시진핑이 이번에 3년임을 했잖아요. 원래 중국의 헌법에는 국가주석을 5년씩 2번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이 3선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 전인대에서 헌법 개정을 해서 3년임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를 해놓고 이번에 시진핑이가 세 번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종신 집권, 종신 독재자예요. 앞으로 대만이 더 위험해지고 북핵 문제도 더 어려워져요.
이런 신내전 구도에서 국회를 봐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한국하고는 지금 당장 현재의 위협이기도 하고 미래 위협이기도 하고 통일을 저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세력이기도 하고, 참 중국의 벽을 넘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그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중국 동해안에 한 50기 원전이 돌아가고 있는데, 원전이 잘못돼서 방사능 유출이 되면 그게 어디로 날아갈 것 같아요? 다 동쪽으로 날아갑니다. 제트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한테 걱정 안 시키겠다고 말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우리가 당하는 미세먼지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사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불법 저 사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사드 보복했죠. 그다음에 핵 미사일 이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반도를 겨냥하는 미사일만 600기 이상 그냥 해안에 쫙 깔아놓고, 자기들은 그냥 주변 국가들 위협할 거 다 하면서 대한민국이 그 북한 핵무기 쏘면 맞겠다는 사업을 가져온다고 그 개난리를 치고, 사실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공식별구역 카비 들어보셨죠? 방공식별구역이 한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하고 일본이 선포한 지역하고 대마도 부근에서 살짝 중복이 됩니다. 근데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1년에 그냥 몇 차례씩 그냥 정기적으로 그냥 그 선을 타고 들어옵니다.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력화시키. 그러면서 한일 간의 싸움을 거칩니다. 한일 간의 싸움을 거쳐. 그러면 한국 전투기와 일본 전투기가 중간에 출동을 해서 조응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고, 뭐 이쪽에 거는 여러분들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이 안보 관련 서적들을 보면 중국 병력은 뭐 240만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좀 웃긴 얘기죠. 중국은 인구가 14억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중국의 군종은 이렇게 따지면 8개예요. 우리는 4개 아니 6개 공군 해병대에 4개 아닙니까? 근데 해병대는 행정적으로 해군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군종은 3개죠. 근데 중국 8개 준대요. 8개 준.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하겠지만, 무장경찰. 우리는 경찰이 어디 소속입니까? 행안부 소속이잖아요. 그리고 해경은 어디 소속입니까? 해수부 소속이잖아요. 중국은 무장경찰, 해경 다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속합니다. 전부 군사력이거든요. 군사력. 중국의 경찰은 우리나라 경찰하고 달라요. 중국 무장경찰은요, 탱크 장갑차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티베트 이런 데서 뭐 발라딘 가면 무장경찰이 가서 때리자면 전쟁 가면 다 군대예요. 그래서 중국이 진짜 작심하고 국가 총동원령을 여기서 군대를 만들면 1억 명, 1억 명 아마 군사력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지금도 우리한테 위협이고 앞으로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고 우리는 국가 생존을 지켜야 되는데, 그 밑에 북핵이라고 하는 문제, 북한이라는 문제가 다 엎쳐서 또 달려있어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신냉전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우크라이나 현상도 결국 신냉전의 시각에서 봐야죠. 푸틴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건데, 만약에 저기에서 푸틴이 핵 사용을 통해서 추악한 승리를 쟁취한다면, 가능성이 없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전쟁이 서방이 막 그냥 우크라이나를 도우니까 러시아가 지금 기진맥진에 있고 지금 지쳐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빼앗은 땅을 다 자기 나라 땅으로 인정받는 선에서 전쟁을 그만하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핵을 사용하겠다고 지금 공화를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 러시아의 핵 사용은 미국밖에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서 핵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그 선두주자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또 뭐 우리
조 날리면 대통령이 정신 희망해서 조 날리면 조 바이든이지. 잘 모르시는구나. 이름이 조 날리면으로 바뀌었다고 하고 써 있어서. 만약에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고 미국이 얼거주춤하는 사이에 그런 추악한 승리를 얻는다면 바로 대만 회의에 비상걸릴 겁니다. 시진핑이 바로 대만적으로 침공하고 싶다. 미국이 여기 우크라이나에 발목 잡히고 대만에 발목 잡히면 가장 또 유혹을 느끼는 사람이 김정은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문제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오른쪽 저 그림에 보시면 제가 위에 한반도 최악 시나리오가 아니고 차악이라고 제가 써놨죠. 이유가 있습니다. 최악 시나리오는 물론 뭐 북한이 핵 위협을 앞세우고 전면 전쟁을 도발하는 이게 최악이겠지만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을 때 차악 시나리오 가능성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민감한 곳이 서해인데 북한은 1999년부터 저 밑에 빨간 선, 저 황해도와 경기도를 중간선으로 이렇게 그어서 저게 남북 간의 해상 경계선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1999년부터. 근데 여러분들 젊은 사람 중에서는요, 한국 전쟁 종전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림으로 봐도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혹시 우리가 왜 백령도를 지키고 있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가해져서 6.25 전쟁이 종전될 때요, 북한에 있는 모든 섬들은 다 유엔군 차지였습니다. 종전 당시에 미군 공군력이 다 휩쓸어가지고 북한에는 단 한 척의 해군 함정도 없었어요. 다 붙였어요. 다 때려 붙였어요. 그러니까 섬을 관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유엔군과 한국해병대가 가서 다 우리 거였어요. 그래서 종전을 하면서 그 멀리 있는 거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기 어렵다. 뭐 그만 죽게 그냥 가져가라. 그리고 요 백령도까지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우리 다 가져가라. 저 신의주 앞에 있는 섬들까지 다 유엔군 차지였어요. 그 다 넘겨주고 공짜로 다 넘겨주고. 그때는 응감생심 아이고 이게 웬 땡이냐고 받아 먹어놓고 나중에 북한의 해군력이 다시 재건되면서 서해 도발하기 시작하고 저런 해상 경계선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게 지금 이런 역사를 모르면 북한 주장이 동조할 수도 있어요. 자, 북한이 이 우크라이나와 대만이 시끄러워져서 미국이 그쪽에 발목 잡히면 기습적으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서부 보수들을 기습 점령하고 대한민국 군대 보내서 수복하겠다 그러면 핵 사용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공갈치면 우리 군대가 움직일 수 있어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그게 기정사실로 굳어지면 이제 저렇게 경계선이 저렇게 그어지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요, 저게 엄청나게 넓은 바다가 우리 배타적 경제 수익이다 북한 것이 되고 우리 의회고가 저만큼 중국이고 저 섬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육지로 다 도망나올 겁니다. 저는 다 무인도가 되는 거예요. 항구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공항, 인천항구 이게 옆구리가 추워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력의 절반을 포용하는 수도권의 옆구리가 전략적으로 매우 추워진다.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네? 이게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게 지금 현재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다. 네? 자, 연전 얘기 그만큼만 하고 이제 행복이 얘기 좀 해보고요. 지금 행복이 전 세계에 몇 개나 있느냐? 이거요. 한 12,000개쯤 된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수치는 이 스톡홀름 평화연구소라든지 이런 연구소들이 베스트 게스를 해서 이렇게 내놓는 통계별로 중국, 뭐 북한 이런 나라들은 정직하게 숫자를 내놓지도 않아요. 대충 한 12,000개 정도 되는데